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내 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들여오는 대외 채무를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을 19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토지를 사들이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에 이어 10년 만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네덜란드 최대 금융회사 ING그룹에 100억 유로를 지원합니다. ING는 지난 3분기 5억 유로의 손실을 발표하며 하루 동안 주가가 24% 급락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후가 최근 유가 폭락에 대응해 대규모 감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오페크 회원국은 24일 열리는 비상회의에서 일일 산유량을 100만 배럴 이상 줄이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쌀 직불금 논란을 빚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오늘 중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은 농가의 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의 부당 수령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지난 1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과 그 시장에서의 효과 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를 이어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부가 국내 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들여오는 달러 빚에 대해서 총 1,000억 달러 이내에 한해서 3년간 지급 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을 또 글자로 발표도 했는데요. 자, 은행권의 달러와 원화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국은 지난 주말 이 큰손들의 투자 움직임이 살아나고 내년쯤엔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에 관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함께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센터 남은호 부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이 뉴욕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정리를 하지요. 네, 미국의 그 다우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1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한 끝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그래프를 좀 보시죠. 우선 보시면 아침에는 오전장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25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오후에 한 300포인트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등락폭이 금요일도 지난주에 한 1000포인트에서 움직이다가 또 800포인트, 지난 금요일에는 500포인트까지 등락폭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장 마감에 한 127포인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침에 오전장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아침에 발표된 지수들, 경제 지표들이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주택 착공이 17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주택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사상 최대폭으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현재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침에 한 250포인트까지 내린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제 불안감을 반영을 하고 있고 옵션 만기일도 겹쳐서 오전장 하락장에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주택 착공이 17년 내 최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지표들이 그다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정을 논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하지만 혹자들은 미국 시장이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을 보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기 어떤 그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127포인트 정도는 시장에서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미국 증시 금요일 날 호재라면 호재될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리보 금리가 5일째 하락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금 시장이 따라서 이제 해빙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이 이제 거의 바닥권에 오지 않았냐, 이런 긍정론이 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도 지난 주말에 일단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상품 가격이 더 이상 내려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과다하게 비이성적으로 올랐다가 예를 들면 유가가 14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70달러 선으로 내렸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폭으로, 엄청난 큰 폭으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 가격들이 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그 워렌 버핏에 관련된 그 멘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꽤나 나오고 있던데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 재미있고 좀 안심되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워렌 버핏이 탐욕의 시간이 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기 매수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은 오후장에서 300포인트까지 오르는 등 시장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자신은 장기 매수로 그 시장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은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해야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체크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은 시장이 이제 일각에서는 금리를 0%까지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투자 심리라든지 이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한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금리를 0%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그 긍정적인 이슈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이렇게 되려면 이제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투자자들이 안정을 하려면 이 점진적인 상승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난 주말에는 127포인트 정도로 작은 폭으로 내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한 2, 3주 동안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4분기인데요.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이것인데,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분기가 무사히 실물 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워낙 투자 대가죠. 세계에서 투자 자산 대비해서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큰 자산을 일군 워렌 버핏의 말 한마디에 개인 투자가들 역시 큰 그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워렌 버핏의 어떤 어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지난 이후에 이제 후행적으로 어떤 어법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내가 이런 시장에 사실 투자를 했었다라는 그런 어법이 일반적인데 지금 현재는 내가 지금 사고 있다. 아니면 이제는 사야 된다. 그 현 시간적으로 아니면 그 선행해서 이렇게 그 멘트를 날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따른 논란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반증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워렌 버핏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렌 버핏은 절대로 이제 앞서서 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자신있게 말씀하신 대로 선행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매수할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100년 만에 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100년 만에 오는 하락장에서 아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그 금융위기가 무사히 지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하는 분들도 지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50% 이상, 한 60% 정도가 이번 시장의 금융위기는 조심스럽게 지나갈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 침체라는 게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금융위기가 마무리된다면 워렌 버핏이 이 전망이랄지 선행적인 예견이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분 자체가 이제 수일 수개월 만에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평생 어떤 동업자 관계 개념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아 주요 증시도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일본과 중국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다행인 것은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가 좀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점인데요. 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는 2% 이상 올랐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졌거든요. 미국 증시가 그 전날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일본 증시도 화답을 했는데 일단 일본 증시는 그동안 많이 내렸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데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 일본 증시에서 많은 돈을 빼갔습니다. 한국 증시도 이제 셀코리아가 아니라는 외국인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한데 일본 증시만큼은 아니거든요. 일본 증시는 굉장히 많은 자금을 빼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일본 증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우선 외국인 과매도가 매도세가 과다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도 지난주에 상승했습니다. 중국 정부 내부에서는 증시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제 중국은행 금융주들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금융주와 그 석유 정제 업체들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와 반해서 이제 홍콩과 대만 증시는 상당히 또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홍콩이 약 1% 이상, 그리고 대만이
2% 이상 하락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남은호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동양종금증권 홍대시점의 김용재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앞둔 금요일장에서 미국 증시가 그 전일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한 채 한 주를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33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하면서 드디어 한 3년여 만에 1200포인트 선이 깨진 1180선대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었겠어요. 예, 아무래도 그 전일 그 목요일 증시에 미 증시와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은 역시 금요일이라는 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여러 가지 루머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많이 좀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감해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자, 루머라고 하면 주로 어떤 루머들이 좀 떠돌던가요?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건설주 관련 어떤 그 부도 관련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네. 은행주들의 그 투자 부정적 좀 외국계 그 투자 은행들의 좀 안 좋은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국가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또 얘기들이 또 많이 흘러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루머가 시장에 조금 좀 안 좋게 비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 아무래도 그 하락세의 주범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상당히 오히려 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주범이 아닌가 싶은데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이 993억 원의 그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4,971억 원의 순 매도를 보여줬고 개인이 5,827억 원의 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거를 개인이 다 받아주는 그런 형국인데요. 자, 어제 정부에서 이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시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장이 어떤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많이들 하실 텐데요. 자,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그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시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거예요. 추가 하락 쪽으로. 예, 왜냐면 그거는 그 우리가 그 코스피 지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저점을 하회를 한번 했고요. 원래는 네. 전저점이 한 1178이었는데 그 전저점을 하회해서 1166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전저점을 하향 이탈했다는 점.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3년 만에 1200포인트가 끝난 종가로 지금 장을 마감했다는 점. 이론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시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방금 전 시간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주말에 발표된 루머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이제 그 세계적인 투자자죠. 그 워렌 버핏의 그 적극적인 주식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 발언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부에서 그 은행권 그 지원 방안이 지금 발표가 됐죠. 19일 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대외 채무 1,000억 달러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달러 유동성 문제죠. 그래서 그 300억 달러를 은행에 외화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그 금요일 날 그 은행주들의 약세와 건설주들의 약세를 조금이나마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우리나라 장을 조금 그래도 받쳐줄 수 있는, 오히려 오늘 장에서 상승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참 힘든 우리 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 증시가 물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안정세라든가 이제 바닥을 논하는 분들께서는 물론 나름대로 논거를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겠지만 과연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가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100% 신뢰를 부여하기는 참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과 어떤 자세를 갖고 이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 하락의 여지를 조금 남겨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그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금 보유 비중 자체를 좀 상당히 많이 늘려서 50% 이상을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금 상태는 제가 저의 그 개인 투자자나 혹은 시청자분들께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4, 5% 이익이 나는 것보다 요즘은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7, 8%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으로 해서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속 처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는 단기 매매와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도 지금 건설주하고 은행주가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면서도 급락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혹시 그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하든 저점 매수를 하든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반드시 열어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사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자체가 어떤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라는 이해가 가장 큰데요. 지금 그 미국과 특히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시장의 어떤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고 S&P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한 10%에서 20% 정도는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는 것이고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손해를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대책이 과연 얼만큼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과 아직까지도 그 촉발점이 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진행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시 자체도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이른 것이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예, 상당히 지금 종목을 추천해드리기가 그 만만치 않고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세 종목인데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 그다음에 우리금융, 그다음에 삼성물산 이렇게 세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주 하나, 낙폭이 상당히 큰 은행주와 건설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즉 오랜만에 지금 50만 원대가 깨졌다가 뭐 종가상으로는 50만 5천 원에 끝났지만은 네. 그래도 거의 몇 년 만에 지금 사상 최저점을 건드린 그 50만 원대가 붕괴된 삼성전자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게 참 한 10여 년, 한 3, 4년 전만 해도 한 3, 4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거의 예. 뭐 오히려 근데 지금 그 패러다임상으로 보면은 1000포인트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 갔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한 70만 원 이상 갔던 게 오히려 2000포인트대에서는 그 50만 원대에서 계속 그 머물렀던 주가인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 1200포인트가 내려온 상태에서 50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좀 공략해 볼 만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좋아 보이던가요? 예, 일단 삼성전자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출액은
한 16% 정도의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워낙 지금 그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손실이 좀 약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사업 부분에서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감소를 해서 결국은 영업이익 자체가 그 1조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현재 지금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게 또한 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영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연기금의 매수라는 거죠. 사실은 요즘같이 급락하는 장에서의 그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방어 역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 연기금의 어떤 지수 방어 차원의 매수하는 종목 중에 1순위가 바로 삼성전자였다는 점이죠. 거의 그 외국계 창구로 매일매일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그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관의 매수는 결국은 연기금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삼성전자의 그 추가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선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시는지요? 예, 금요일 날 저점이 49만 1,5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종가상으로 50만 5천 원으로 끝났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매수가는 한 50만 원 부근입니다. 즉, 밑에 있는 전저점하고 전일 그 저점의 중간 가격이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밑골이 거의 상단 부분이겠죠. 그래서 50만 원의 매수 그 가를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위쪽에 그 60일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60일선과 만나는 부분이 55만 원 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의 그 이익 실현율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자, 그 금요일 저점이 49만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49만 1,500원이 하회할 시에 손절을 하시는 거를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50만 원, 목표가 55만 원, 그리고 손절가 49만 원대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삼성물산 살펴보죠. 예, 삼성물산은 지금 좀 많이 지금 건설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PF예요. 파이낸셜 프로젝팅이라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어떤 그 금융기관들의 돈을 차입을 해다가 그 아파트나 건물을 짓고 그거를 분양을 해서 그 빌린 돈들을 갚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를 PF라고 하는데 네.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계속 건설에 관련된 루머가 나왔던 것들도 결국은 그런 부분이다. 즉, 미분양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물산이라 그러면은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런 미분양 리스크가 거의 최하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적인 측면에 메리트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면은 결국은 건설주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가장 1순위가 건설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라 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그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97조 1천억 원 정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는 작년 말 대비해서 93조 원에 비교해서 약 6조 1천억 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인데, 자, 이달 말이나 연말까지 돌아올 규모가 한 3조 원 정도 되고요. 그 가운데 약간 좀 염려되는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보면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금융주라든가 특히 제2금융권 그리고 건설 경기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매수가는 아까 그 삼성전자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합니다. 금요일 그 장세에서 거의 밑꼬리를 상당히 길게 단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중심 가격, 그러니까 밑꼬리 상태에서의 중심 가격인 한 4만 원 선을 매수가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그 위에 21선이 지금 60일선과 데드 크로스가 나서 그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21선까지 그 보시게 되면은 그 날이 갈수록 조금 더 내려올 겁니다. 그 내려오는 가격이 갭을 메꾸는 자리가 한 4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만 8천 원까지 20% 정도의 이익 실현율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그 신저점이 38,000원이 하회할 시에 매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손절가 38,000원, 목표가 48,000원까지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김용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아침 증시입니다. 자,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볼까요?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종목들이 약간의 소폭의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 등등 대부분의 대형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1%에서 2% 정도의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NC소프트, LG생명과학 등등의 첨단 IT 관련주들은 또 생명 관련주들 조금의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을 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움직임을 정리하라고 하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한 2, 그리고 하락세가 한 1, 한 요 정도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9시 15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쪽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죠. 삼성전자가 다시 50만 원대를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51만 2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31만 원, 한국전력이 2.62%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가 3.15% 상승한 5만 5,700원이고요. LG디스플레이, LG 등등 LG그룹의 IT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와 1%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김용재 차장이 추천했던 삼성물산 역시 1.1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일시멘트라든가 한솔재지, 쌍용양회, SKC 등등 화학주, 그리고 건자재주, 화학주 등등 전반적으로 골고루 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도 없고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도 없고 상당히 좀 시장이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역시 태용이 현재 한 5% 가까운 상승세이고요.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평산 등이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인 KCC 건설도 역시 4.76%의 상승세, 큐릭스도 5.01%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인 이건창호도 3.2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세는 없고요. 요즘 들어서 홈쇼핑 관련주가 조금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GS 홈쇼핑이 1.62%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요즘에 경기가 하락한다고 해서 매출과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조차도 요즘에 손님들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던데 전반적으로 유통주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 듯이 보입니다. 폴리플러스가 2.44%, DMS가 마이너스 1.34% 등등의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와 개장시초가를 살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그 정부의 국제금융시장 극복 방안이 금융 불안에 대한 극복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일단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역시 그 건설업이라든지 증권, 은행, 금융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기계업종도 역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갖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일단 그 미 리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CP 금리도 전주 정점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요 그 글로벌 금융기관의 CDS 프리미엄 급등세도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주말 미국 9월 그 주택 착공 건수가 급감을 하고 있고요. 소비 심리도 냉각이 되면서 실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글로벌 신용 경색뿐 아니라 이제 부동산 미분양 문제로 인한 그 PF 부실이라든지 중소기업 자금난 등 그 국내 위험 요소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시장의 신뢰 회복을 확인하는 관점이 무엇보다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 글로벌 정부 개입 추세 보존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 정부도 개입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를 일정 부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안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우려 시점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나 업종은 어떤 곳으로 국한을 시켜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건설이나 은행 등 최근 급락 종목의 반등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최근처럼 그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그 통신 섹터라든지 이런 경기에 좀 다소 둔감한 업종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는 시장의 안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달러 빚을 정부가 1,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3년 이상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을 19일 발표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EU 정상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다음 달 4일 미국 대선 직후부터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에는 선진 8개국 외에 중국과 인도도 참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내 주택가격이 내년에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태우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17일 서울경제TV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 경기로 전이될 수 있다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북한이 곧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병과 정세 변화와 관련해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인터넷에는 김 위원장의 사망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증시안정펀드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발표한 시장 안정 대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증시안정펀드에 직접 참여해 펀드 규모를 늘리겠다는 보관입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만 따로 분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중복 공제하더라도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샌디스크 인수전에 도시바가 뛰어들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도시바는 샌디스크의 일본 공장을 사들이기 위해 협상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인수하려고 하자 일본 내 메모리 공장을 지키기 위해 도시바가 전면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름가량 앞두고 오바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공화당의 맥케인 후보를 지지율에서 6에서 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 부동층에서도 오바마 대세론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챙겨봐야 될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권홍호 편집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0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6%가 상승한 358, 종합주가지수는 1200.78, 1200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은 9시 3분을 기준해서 58원 정도가 떨어졌네요. 1275원 90전에 머물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정부가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약발이 어느 정도 먹힐지 투자자들도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을 텐데요. 자, 먼저 은행에만 약 1,300억 달러 규모의 그 돈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예. 크네요, 돈이. 예, 그죠. 예.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는 아예 지원이 없거나 아니면 한 5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나 하고 내심 생각했습니다. 네. 그 전에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요. 근데 은행의 직접적인 보증만 1,0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하면 10.4%인데요. 이 돈이 어느 정도나 큰 돈이냐고 생각하면은 지난달에 미국이 공적 자금을 1,000억 달러를 투입한다 했을 때 저희가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14.4% 국내 총산 GDP 대비 10.4% 이게 1,000억 달러거든요. 예. 이 비율대로 10.4%로 비율에 대입한다면은 약 1조 4,400억 달러를 투입했어야 합니다. 미국은. 만약에 1,3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미국은 1조 8,800억 달러를 투입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유럽 미국이 전체가 투입하는 규모하고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저희보다 GDP가 14.4배 정도 많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포커판으로 비교하면 이제 뭐 갖고 있는 뭐 쌈짓돈이 또 얼마나 더 챙겨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이블 위에 올라 있는 테이블 머니를 거의 올인을 한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그 카드를 거의 다 쓴 셈이긴 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생각 예상 외에 많은 돈을 투입했냐. 이게 넓은 세수대에 있는 물고기에 비유하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수대에 금이 나서 물이 새갖고서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금을 찔끔찔끔 투입하다 보면은 네. 새는 것과 거의 같기 때문에 속도가 그래서 물고기는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물을 대거 쏟아붓고 왕창 쏟아붓고 그 사이에 땜질을 한다는 겁니다. 새는 곳을 시간을 벌기 위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은행들의 어떤 대외에서 빌려오는 자금에 대해서도 지급 보증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1,000억 불 규모인데 자, 이제 한 가지 아마추어 입장에서 좀 염려가 되는 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이쪽에다 쓰겠다. 뭐 한 번에 돈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엄청난 카드를 다 들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와 그것이 제대로 기대한 것 이상의 효과가 오지 않았을 경우는 과연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솔직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거든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외환 보유액이 지금 2,400억 달러라고 봤을 때 한 60% 정도가 이번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투입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6월 말까지 돌아올 국내 은행들이 차입한 상환할 금액이 약 800억 달러입니다. 그럼 그것하고도 남습니다. 설사 다 들어간다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다만 정부의 외환 보유액이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로서도 차선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운영하는 당국자가 잘 해주리라는 그런 믿음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어떤 불안감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대책들이 지금 현재 어떤 불안한 심리와 시장의 어떤 어려움들을 상당 부분 진정시키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이제 핵심일 텐데요. 예.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죠. 우선 이번에 대책의 골자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은행 부분에 두 가지가 있죠. 외화 네. 유동성과 원화 유동성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증시 대책이 있고요. 장기 투자 펀드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요. 네 번째가 기업은행에 대한 1조 원의 선물 출자를 통해서요. 그 돈을 그래서 12조 원에 달하는 신규 대출 효과를 얻겠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골자는 은행의 외화 유동성 부분에 맞춰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은행에 대해서 무려 직접적으로 1,000억 달러, 좀 더 많게 잡으면은 다른 것까지는 1,300억 달러의 거액을 투자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제 글로벌 금융 대책에 공조하자는 것이죠. 특히나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부터 나서고 있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이렇다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외화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외화 예금이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따로 나가서 기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 예금을 거기로 받는 게 그게 외화 조달입니다. 그럼 정부가 지급 보증한다는 거죠. 네. 홍콩과 싱가포르가 그런 정도로 나간다면은 우리 정부도 그에 버금가는 인식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은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국내 은행들의 신용 전망에 대해서는
전부 회의적으로 하거나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은행들이 당장 외화 조달이 안 되고요. 신규 조달도 안 되고 또 갚아야 될 것들의 차원 발행이 안 되는 겁니다. 설사 어렵게 빌린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고금리 조건이 나빠졌죠. 이래서 정부가 대신 지급 보증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별 은행들이 자기 신용으로 가서 돈을 빌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빌리더라도 고금리를 빌리게 되니까 정부의 신용 등급 가지고 빌려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하자면은 그 정부 보증이라는 우황청심원을 써서요. 은행들의 심장마비를 막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가 신용 등급을 빌려서 어떤 금융권들이 돈을 차입을 하고 하는 그 돈을 돌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주는 예. 그런 효과를 노렸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얄미운 게 이제 S&P나 이제 무디스나 이제 그런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그런 회사들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렇게 망해 나가는 회사들이 직전까지도 어떤 그 평가를 제대로 못했고 더군다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경제만 놓고 본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최상 등급인 트리플 A를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과연 이제 객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번 좀 강하게 멘트를 날려가지고 그쪽 담당자들 좀 당황시켰다는 그런 후문도 있고 하던데요. 그게 10년 전부터 문제는 그게 예.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IMF 때도 그랬고요.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10년 동안에도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였거든요. 자기네 일본 회사들도 신용평가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10년 전부터 그랬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체제에 있어서 기득권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불만이긴 분명하지만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복해 나가야죠. 예. 아니, 담당자들이 앞에 있다면 뭐 영화에 나온 멘트처럼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멘트를 날리고 싶다는 분들도 꽤나 있던데. 자, 어쨌거나. 하지만 또 이번에 어떤 그 정부의 이런 대책들이 아주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타이밍상으로 그래도 한 반발 정도는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상대적으로 어떤 그 상대적인 그 불이익을 많이 받아온 우리 증시나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 이전에 어떤 손실 규모 이전으로 되돌리는 정도의 효과밖에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증시 대책인데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10조 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펀드 자금의 증시 이탈을 막거나 아니면 늦추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대책인데요. 기업은행에 1조 원을 현물 투자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12조 원의 신규 투자 효과를 신규 대출 효과를 얻겠다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돈이 많을 때도 기업은행들이 어떤 은행이든 중소기업 대출이 쉽지 않았거든요. 네. 중소기업의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용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출한다면 그것이 부실화될 수 있고 그 국책은행의 부실은 곧 국민 경제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가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 지원이 아니라 네. 원화 부족, 자금 부족 현상을 타개해주기 위한 대책인데요. 이건 좀 사실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아니면 기업들이 돈을 서로 안 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 돈맥 경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업어음도 발행이 안 되고 또 그 은행들은 고금리 상품을 어떻게든 끌어갖고서 신규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노력하고 그것도 안 돼서 하루짜리 초단기물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한국은행이 RP, 즉 환매조건부 채권을 사들거나 아니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통화안정증권, 즉 통화채를 만기가 안 된 통화채로도 중도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은행들은 이것 갖고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어떤 뭐 물가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솔직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세게 승부수를 던진 그런 셈이 됐는데요. 네. 항상 염려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목표한 바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네. 또 더 불안감이 가중됐을 경우에는 네. 과연 어떤 방법을 더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쓸 수 있는 카드는 더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네. 나올 카드는 뾰족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비상계획, 컨텐전시 플랜을 3단계 컨텐전시 플랜을 짜놨었는데요. 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2단계에서 3단계에 걸쳐 있는 사안들입니다. 즉 2.5단계로 볼 수 있죠. 그만큼 그 상황을 긴박하게 인식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당분간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유럽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금 보장 한도 같은 걸 좀 높였죠. 근데 우리는 이미 뱅크런 같은 건 예금 인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없으리라고 보고요. 남은 게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투자, 은행 국유화인데 사실은 그것은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외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화될 경우에 정부 지분이 될 테니까 예.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아무런 추가 대책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 수요일과 목요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요일인 22일에는요, 건설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22일 날은 그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금리 그 방향을 좀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22일 날 그 나올 건설 부동산 대책에는 아마도 그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이 나올 텐데요. 그 자산 유동화 채권 ABS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정부가 거기에 지급 보증을 쓰겠다는 거죠. 네. 정부가 지급 보증을 쓰다 보니까 아마 전 시장성은 있으리라고 보지만 문제는 나중에 그 채권을 발행한 주체들이 건설회사들이 그 채권을 상환할 여유가 없을 때 네. 그때는 또다시 국민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는 남아있죠. 어쨌든 22일 날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요. 또 23일은 그 원화 유동성 부족에 따른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원래 금통위가 한 달에 2번 열리거든요. 상반원과 하반원 2번 열리는데 네. 하반원에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보통 금리 결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혹시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 밖에 또 좀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굉장한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중국이 네. 오늘 오후에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지난 2분기까지는 두 자릿수 그 성장률을 유지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9.1에서 9.7% 사이가 아닐까 하고 예상은 합니다만은 이것만 돼도 다행이에요, 사실은. 네. 우려했던 실물 경제, 중국 실물 경제 위축이 얼마나 큰가 그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지표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국내 총생산 GDP가 얼마나 늘어나냐. 네. 2분기에는 4.8% 성장했는데요. 이게 아마 3%대로 떨어졌을지가 관건입니다. 물론 금요일 날 오후에 발표하기 때문에 네. 장중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보다 국내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하나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금요일 날 오펙, 즉 석유 수출 기구가 임시총회를 엽니다. 아시다시피 유가가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유가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떨어지는 유가를 방지할 것이냐 아마 감산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감산이 이루어진다면은 좀 유가 하락에 좀 덕지를 못 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우리 경제로서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금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열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셈 정상회담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중일 세 나라 간의 금융공조 방안이 논의될지가 주목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발표된 그 대책안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관한 일정들까지도 챙겨봤습니다. 근데 과연 그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구제금융책 발표하면서 부결되고 또 뭐 가결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었는데, 자,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런 굵직한 아주 큼직한 승부수가 과연 또 국회에서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로 또 조속히 시행될 수 있을지 그 일정이라든가 그 여정 자체도 함께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권홍호 편집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경제TV 개국기념 공연 오페라 카르멘이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최종열 연출가에 의해서 정열적인 집시 여인 카르멘의 자유분방한 사랑과 비극이 잘 그려졌는데요. 지광윤 지휘, 김학남, 박기천, 최승현, 백재은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성악가들이 이 가을에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네, 요즘 널뛰는 장세 속에서 이 불안한 마음 감추지 못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좌불안석이라는 말이 딱 요즘에 어울리는 그런 사자성어가 아닐 텐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다른 사람이 받는 쇼크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공포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증시의 움직임에 강박관념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요. 금융시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TV와 인터넷은 끄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저희 서울경제TV 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단호하고 또 단순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공포를 극복하라는 세 가지 지침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 하기 힘든, 아니 절대 하기 힘든 그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요, 여러분께서 힘들더라도 한번 지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그런 인터넷 어떤 뭐 HTS 시스템이라든가 TV 방송에 너무 이렇게 눈 기울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요.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2번 저희 서울경제TV만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